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 경제언박싱은요.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닛 옐런 전 장관도 발언을 좀 내놨더라고요. 이게 경기 호황 때문이다, 재정 적자 때문이 아니다, 뭐 이런 발언도 내놨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제닛 옐런 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닛 옐런 그 재무장관께서는 최근 몇 달간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를 말합니다. 예, 예. 금융위기 이후, 그 10년물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은 미국 경제가 정말 강하다.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얼마 전에 3분기 미국 그 성장률이 발표됐잖아요. 전분기 대비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성장률이라는 거를 그 볼 때 우리나라 성장률하고 미국 성장률을 볼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 방식에. 그러니까 미국이 4.9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4.9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분기 대비하는데. 그렇죠. 근데 연율 개념이거든요. 연율 4.9라는 말은 이 속도로 성장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그 4.9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연율의 개념이 연율의 개념이 그런 앞으로 거예요. 1년간 이 속도라면 4.9가 네. 예상된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하면은 실제로 나누기 4를 해야죠. 그렇죠. 그 개념 자체가. 예. 그러면은 1.2 얼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성장이 0.6이었나요? 그렇죠. 예,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분기에 0.7을 해야지 우리가 목표하는 1.4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참 좀 너무한 게 미국은 우리나라의 그 GDP의 한 15배가 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넘는데 우리는 0.6 성장하고 여기는 연율 4.9니까 한 1.2대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그렇게 큰 나라가 2배의 속도로 성장한다면은 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중립금리라는 균형적인 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 갭 부분하고 그렇죠. 그 GDP 또 갭 성장하고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해서 금리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결정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성장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뭐 물가도 좀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런 어떤 금리가 높은 것이 뭐 정당화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 그 지금 5% 10년물이 지금 4.85로 내려왔지만 5%죠. 5%를 찍었잖아요. 예. 왜 이게 5%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금리가 정상적인 금리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퀘스천 마크를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미국이 4.9로 이번 분기에 성장했는데 이 상태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만약에 낮아진다면은 금리도 낮아지는 것이 맞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이거는 미국의 재정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하고 좀 상반되는 측면이죠. 상반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니까 그러면은 뭐 제니 옐런 분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거고 미국 경제가 튼튼하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거와 관련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한은 총재께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실 국채를 많이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급 공백이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사실 많은 또 사람들이 뭐 미국 10년물 금리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 뭐 공매도도 치고 그치. 뭐 이런 걸 하면서 미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제닛 옐런 발언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연착륙할 거다. 지금 금리가 오르는 건 미국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근데 그 뒤에는 뭐가 들었냐면 재정 적자 확대 때문에 재정 적자를 해서 찍어내서 그런 게 아니다. 네. 재정 적자의 부작용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금리 네. 오르는 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정 적자 이거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한번 제가 뭐 제니 옐런 분의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재무장관으로서의 그렇죠. 역할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한번 해고를 해보면은 2021년에 네. 미국의 그 순국채 그러니까 국채가 뭐 리파이낸싱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 또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는 규모가 흡수하는 있잖아요. 것도 있고. 흡수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2021년에 아마 1조 4천억 달러가 발행됐을 거예요. 순발행으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조 7천억. 네.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는 뭐 근데 또 이제 매달 초에 되면은 국채 발행 계획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1조 9천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 2조 4천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렇죠. 네. 이게 과연 어떤 경제 성장률하고 비례해서 이게 그만큼 증가되는 것보다는 확실히 명목 경제 성장률보다 이 국채 순 발행하는 부분이 크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의 한 해 예산 정도를 보면은 한 7조 달러 가까이 돼요. 6조 후반대예요. 네. 7조 달러 되는데 이 규모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2조 되다. 그럼 상당히 많은 양을 국채로 발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높은 금리에서 국채를 발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채 대부분은 단기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물이라고. 왜 단기물이라 하면은 1년 1년짜리? 미만을 단기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1년 미만 단기물을 보통 뭐라고 그러면 트레저리 빌이라고 그럽니다. 빌이라고 하죠. 예, 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년부터 10년 사이를 트레저리 노트라고 그래요. 노트라고 하죠. 예. 그리고 10년부터 30년까지를 이 트레저리 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근데 요 부분이 트레저리 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왜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채를 국채를 발행하는데 네. 본드를 발행한다면 누가 30년 후에 좀 그렇잖아요. 근데 발행하는 입장에서도 30년짜리를 발행해가지고 이자를 지급한다면은 돈을 너무 많이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또. 예, 금리가 높으니까. 이거 발행을 한 다음에 좀 있으면 낮아질 거야. 그러면은 차환 발행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리볼빙으로. 그렇죠. 짧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채를 사주는 사람들이 네. 누구냐? 보통은 은행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은행이나 펀드 그리고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에서 제일 큰 손이 원래는 일본,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큰 손을 보면은 일본, 중국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예요? 영국,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런 나라들은 이제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예요. 다른 나라들보다. 네.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신흥국 쪽에서는 인도나 그리고 또 이제 신흥국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싱가포르는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이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팔았다가 조금 개입하는 다시 사는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네. 지금 이제 곧 혹시라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네.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이 좀 지금 수급 공백이 좀 있는데 좀 국채 좀 사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미국 국채라는 게 5%라 되라면 누가 생각해도 일본이 다시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5%는 그래도 한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5%는 매력적이야. 그렇죠. 이 정도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채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각은 5% 금리라는 것이 누구 뭐 7%로 간다 막 이렇게 막 아주 위험을 조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펀더멘털적 차원에서 이게 20년물이 5.2가 5.3도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30년물도 5%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자체는 미국의 펀더멘털은 이 제닛 옐런이 말한 것은 충분히 반영한 거고 앞으로는 이 국채금리라는 것이 시장의 앞으로의 물가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4분기에 미국의 성장이 이만큼 높을 건가? 그건 좀 퀘스천 마크잖아요. 지금 어떤 저축률이라든지 다른 뭐 모든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번 분기에서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강한 소비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5%의 금리는 뭐 이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안 그렇다라는 것을 단기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이 고점을 못 맞추고 주식이라는 것들도 자체가 굉장히 높이 뭐 생각보다도 버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다시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공매도 치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요. 채권 시장이 크겠습니까? 주식 시장이 크겠습니까? 채권 시장이 몇 배 크죠. 채권 시장이 엄청 커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을 생각해서 채권 시장을 좀 작게 보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채권도 시장이 훨씬 커요. 몇 왜냐하면 몇 배 이상일 몇 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우리나라가 이제 채권만 하고 주식이 있었을 때 세계에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한 5% 정도예요. 근데 이제 채권은 1.6%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비슷한 수준인데.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 아까 미국의 그 GDP가 한 해 GDP가 뭐 25조에서 뭐 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근데 25조 달러 정도 됐을 때 이게 그 채권 시장이 그 있고 지금 주식 시장이 있었을 때 미국의 미국의 아까 GDP는 세계 GDP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저기 보면 밑에가 이제 노란 원이 세계 주식 시장 규모고 연두색 원이 채권 한 거의 3배 정도예요. 세계 주식 시장을 다 합한 것이요. 미국이 세계 주식 시장의 60% 정도 됩니다. 그렇지. 그 세계 주식 시장을 다 합한 것이 미국의 채권 시장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돈 빌리고 돈 그리고 없는데 거의 큰 손이에요. 예, 미국의 채권 시장은 전 세계 채권 시장의 거의 한 40%가 돼요. 그리고 미국의 주식 시장은 전 세계 주식 시장의 60% 돼요. 그러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GDP만 봤었을 때 채권하고 주식 시장이 엄청 과대평가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혁신을 이룬 나라니까 멀티플을 많이 줘야 돼. 이런 부분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된 거죠. 유지가 되고 패권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신용등급 비율이고 부채 비율이고. 그렇죠. 이게 위험성 비율인데 네. 아니 피치라는 회사가 지금 뭐 얼마 전에 그랬나요? 이거 세계 8월 달인가요? 그렇죠. 네. 이거 뭐 미국 이 평가서가 그때 내용이 이래요. 미국 지금 이렇게 뭐 많이 빚을 지고 있지만 뭐 GDP를 성장해서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괜찮다. 뭐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을 제니 받았는데. 옐런이 이거 아주 가그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 그렇죠. 왜곡이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빚을 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서 경제 성장이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이건 법으로 터지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 위험성에 대해서 뭐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터져버리면 글로벌 경제 위기, 금융위기 다시 오는 거예요. 전 생각해 보시면은 네. 우리가 빚을 진다는 게 가게에서 빚을 진다고 생각해 똑같죠. 보세요.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배가 빚을 돈 많이 벌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상환 능력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빚진 거를 넘어서 내가 갚고 그러면은 내가 내 자산이 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뭔가를 뭐 부동산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해서 넘는데 이 빚이라는 것이 성장이라는 개념보다도 더 높다면은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집안 살려면 괜찮다, 돈 잘 벌어오니까 그래서 뭐 빚을 많이 지는 거다 이런 셈이잖아 지금. 지금 게. 미국은 가계는 우리보다 훨씬 좋잖아요. 좋죠. GDP 대비 가계 그 부채라는 것이 60% 되니까 그러면은 우린 가계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미국은 그러면은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정부 부채라는 것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난데 이게 그 S&P 쪽에서도 이제 그 전에 신용 등급을 강등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피치가 강등을 시켰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45일간의 임시 예산이 편성된단 말입니다. 예. 편성되었죠.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11월 중순이 되면은 이게 다시 지금 하원 의장이 며칠 전에 새로 뽑혔잖아요. 마이크 존슨인가. 네. 친 트럼프 계통으로 네. 뽑혔잖아요. 네. 근데 이 진두지휘하에서 이스라엘 예산을 이제 이번에 방망이 두드려겼고, 그렇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걸 하는데 이게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그 쉽게 니 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런 경우는 없을 거잖아요. 지난번에 임시 예산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결시켰다는 것 때문에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유의 사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11월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11월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게 잘 무사히 통과되어 45일 이후에 나머지 남았는 1년치 예산 그 부분이 잘 봉합이 되어서 통과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통과되어야지만이 지금 피치도 S&P도 한 번씩 신용 등급을 내렸기 때문에 예. 무디스가 남았잖아요. 예. 무디스가 지금 저번에 경고를 했잖아요. 예. 이거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셧다운 되면은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와치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굉장히 와치해야 되는 부분으로 오는 거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그 부채를 보면은 전 세계 부채가 좀 이게 그 정부 부채만으로 봤었을 때 예. 정부 부채라는 것이 뭐 D1, D2, D3가 좀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D2라는 것이 일반 정부 부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그 공공기관 뭐 이런 걸 포함하는데 요게 작년에는 좀 낮아졌어요. 예, 그렇게 낮아졌는데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사실은 부채라는 정부 부채라는 것이 이 성장률보다 부채가 줄어들기만 하면은 그 상대 속도가 낮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고금리가 되고 이러면은 좀 절약해야겠다, 긴축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성장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예. 오히려 그 전반적으로 지금 IMF도 그렇고 앞으로의 성장이라는 것이 20년 동안에 앞으로 성장이 지금 성장이 이제 전에 20년 동안 성장보다 굉장히 낮았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이라는 것이 앞 5년간 3% 성장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 3% 성장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고 빚만 가중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게 S&P가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글로벌 전체 GDP에서 이제 그 차지하는 빚이라는 게 가계, 기업, 정부를 합친 건데 네. 이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된 원인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기업과 정부가 그런 부채를 증가시키는데 주력을 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을 보면은 이제 성장 둔화로 글로벌 부채 비율이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만 해도 GDP 대비 비율이 278%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그 하락해서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그 빚을 땡기는 속도가 너무 높아져서 IIF라고 해요. 국제금융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워싱턴에 가면 있는데요. 그게 보면은 이제 거기서 올해 글로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37%가 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1달러에 대해서 부채라는 것이 3점 그렇죠. 4배가 넘는다는 3.4% 죠.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3.4배가. 생각했었을 때 과연 전 세계가 이런 부채의 늪에서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S&P에서는 2030년이 되면 세계 부채 규모가 GDP 대비 391%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고, 아까 미국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급에 문제가 전혀 없을까, 사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심이 많고요. 참 이런 상황에서도 나쁜 사람들이 그 공매도 이렇게 이 미국채가 5%, 그 10년물이 5%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조명된 사람이 빌 에크만이라는 사람이고 또 워렌 버핏은 사겠다. 근데 그 워렌 버핏이 사겠다는 거는요, 단기채를 산다는 얘기예요. 단기채는 안 움직이잖아요. 도트나 본드는 안 사고 네, 그래 빌만 금리가 사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원래 단기채 투자하는 거예요. 단기채 투자하고 금리가 내려가야지 장기채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빌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또 숏 포지션을 커버해서 자기는 2조 달러를 돈을 벌었다고 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구나.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미국의 이 국채 발행 이런 것들이 정가되고 이런 상황에서 미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잘 합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돈을 그렇게 찍어내더라도 뭐 신용등급 강등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는 게 세계인데요. 그럼 잠시 어떤 문제가 생기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지금 근본위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막말로 말하면 깡패짓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 또 혁신을 이루면서 미국 그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또 거기에서 한국이라는 이 조그만한 그 시장이 영향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그게 문제죠. 참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또 숙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고, 이런 미국 이걸 가지고 사실은 IMF가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정책 권고를 하는데, 미국에서 대해서 정책 권고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가요? 안 하십니다. 아티클 4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 오면 IMF가 그렇게 하잖아요. 가계부채 너무 높아요. 그치. 낮추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재정 재정 건전성, 경고. 재정 건전성은 지금 잘하는 지난 정부 때 재정 건전성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요새 재정 건전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 부분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근데 사실 뭐 저는 IMF 팀장도 했지만 제가 뭐 IMF 말이나 이런 거를 뭐 맹목적으로 신봉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이건 너무하다.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미국을 위한 나라 세계라는 거는 정말 제가 반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 전 세계가 이렇게 빛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6,900억 달러라고 전년비 22.8% 증가했어요. 이걸 이게 재정 적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재정 적자가 사실 제일 많이 높아진 것은 그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GDP의 16%가 넘었어요. 재정 적자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재정 그 적자 관련해가 3% 룰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재정 건전성도 만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재정을 또 만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전가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렇게 각국 각 신용평가사에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다 관계자들이 모여서 사실 미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 부채를 진짜 이 위험 수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가 있는데 줄일 마음이 있는 건가요?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성장을
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높게 하고 있는 부분은 뭐 세계 주요국 중에 최고로 많이 예, 높이 평가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런 재정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 진통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45일이 이제 11월 중순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아마 그 공화당 쪽에서는 더 이렇게 빚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될 거야. 이렇게 경고를 줄 거예요, 계속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야, 지금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든 쪽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우리가 바이든 정부한테 미국의 경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왜냐하면 그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하게. 왜 그러냐니까 인플레가 이렇게 심하게 도록 만들었는 거는 바이든 정부다. 그런데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돈을 또 크게 뭐 이렇게 큰 정부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 주도의 그렇지. 그 성장을 이루면서 또 한편으로 성장을 또 이루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막았다. 그리고 성장을 이렇게 했다 해야지 대선 캠프에서도 이 프레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어요. 예,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구도가 잡아가니까 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빨리 그러니까요. 45일 말고 그거 그래. 전체 예산 빨리 하고 신용등급 강등이니 이런 거 추가적인 것들 없고 그리고 장기채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이런 것을 간절히 이제 바라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 가계부채에 대해서 뭐 미국 이야기도 쭉 해주셨지만 신흥국가들은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가계부채가 이제 사실 중국이란 나라도 뭐 이제 태국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주요국은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이게 뭐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기업 부채도 증가하고 지금 골머리를 앓습니다. 예. 그 전에 뭐 중국은 가계부채가 높지 않았는데 지금 부동산 부분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가계부채가 크고요. 저희가 이제 가계부채 하면은 뭐 선진국에서 대부분 나라에서 주요국에서 1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예, 전체 이게 가계부채를 보면은 스위스, 호주, 캐나다, 한국 그래서 이제 주요국으로 봤었을 때 한 4위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참 보면은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집값이 되게 비싸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좀 비싼 나라들이 가계부채가 높은 경향성을 좀 띠더라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이제 2018년에 90%를 넘은 뒤에 그 2022년에는 100%를 넘었고요. 2021년에는 105%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받을 때 가계부채는 105%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를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 어느 정부도 가계부채를 줄이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거를 날선 공방을 할 때마다 저희는 느끼는 게 뭐 그거를 위한 노력을 과연 어느 정부들이 그렇죠. 했나.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잘못들을 가지고 공방을 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굉장히 좀 이상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이런 일본도 정부 부채는 높잖아요. 근데 이 정부 부채를 보들 때 중요한 게 일본은 망하지 않아 정부 부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이 미국 정부 부채를 구성하는 항목을 봐야 돼요. 그 정부 부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미국 대부분이 저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해외 사람들이 일본의 그 국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90%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부채를요. 그 미국의 부채를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어떤 부채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수치만을 가지고 이렇다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일본은 가계가 근실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하면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돈을 빌린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포비아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공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안 빌리려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부 부채는 높지만 미국이나 저번에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게 전 세계 부채가 증가되는 부분들이 선진국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주도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서 그 전체 세계 부채의 글로벌 부채가 증가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계 부채를 보면은 선진국들이 그래도 전통적인 선진국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럽의 주요 국가들, 미국들, 일본 이런 나라들은 가계 부채는 오히려 양호하다. 작은 나라들 중에서 뭐 덴마크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가계 부채가 높다. 요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했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원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